예도는 지금부터 아일랜드 작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작가인데, 세뮤얼 바클레이 베케트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가의 작품 하나를 선택하여 철학적 평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도의 재생 목록에 가면요, 문학 영화라고 하는 제목의 철학적 평론, 이런 목록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 사르트르, 구토도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질의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그런 작품들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릴케와 하이데거를 비교한 죽음에 대한 어떤 문학 세계를 또한 평론으로 다룬 그런 목록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도의 문학 작품을 어떻게 예도가 철학적으로 평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좌도 역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작품입니다. 1952년도에 베케트가 프랑스에서 발표한 나땅덩 고도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을 오늘 철학적으로 사유해 보려고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고도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정체가 없어. 신인지 인간인지, 신 아니면 인간이겠죠, 그죠? 어떤 그것에 대한 묘사가 없어. 사실은 이 베케트는 아일랜드의 프로테스탄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엄격하죠, 그죠? 아일랜드 프로테스탄트가 거의 뭐 청교도를 방불케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유복한.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불어를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영어와 불어를 함께 거의 네이티브처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졌고, 결국은 프랑스 파리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번 아일랜드와 또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작가였죠. 베케트 하면 또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죠? 그가 1969년도에 예도가 지금 강좌를 열려고 하는 나땅덩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이 작품으로 유명해지면서, 그죠? 아주 많은 TV라든지 또 대중매체에 나설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가능하다면 아내와 프랑스 근교에, 그죠? 파리의 근교에 살면서 정착하면서 작품을 쓰고 아내와 아주 사이좋게, 그죠? 지낸. 그래서 아내가 죽자 말자 몇 달 뒤에 곧바로 베케트도 세상을 떠나죠, 그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충실한 어떤 그런 사랑을 보여준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케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는 프랑스에 정착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을 겪어요. 거기에서 그 전쟁의 엄청난 어떤 그 충격을, 그죠?
받고 기다림에 대한 어떤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했겠죠. 그죠? 레지스탕스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하여 프랑스의 어떤 작은 마을로 가서 거기서 노가다를 하면서, 그죠? 우리나라 말로 생계를 이어갔던,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끝나고 나서 잠시 아일랜드에 갔다가, 아일랜드는 이런 베케트와 같은 이런 사상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임스 조이스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착한 이후에 50년대 초반에, 그죠? 전쟁 이후에 파리에서 엄청난 작품을 쏟아내는데, 그게 바로 몰로이, 그 다음에 말론 죽다, 또 명명할 수 없는 것, 이런 세계의 위대한 작품을 50일, 그 다음에 53년도에 발표해요. 52년도에 고도를 기다리며를 발표해요. 이게 희곡 작품이야, 여러분.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요, 특별히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위와 농의 변증법, 우리의 실존의 부조리, 그죠? 개인의 어떤 행동과 개인이 결단을 통하여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그 실존의 부조리가 그의 삶을 뭔가 모순되게 만드는, 그죠? 외부로부터의 어떤 역사와 실존이, 그죠? 그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만으로 불가능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의 신화로서 부조리의 철학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우리의 실존의 위와 농의 변증법. 시지프는 누구예요? 신에게 벌을 받아서 저항하다가 벌을 받아서 일평생 바위를 산에 바위를 굴리면서 올렸다가 또 그것이 떨어지면 또다시 굴려서 올리고, 이게 이제 시지프의 신화의 어떤 그 특징이잖아. 그것만 일평생 하면서 살다 죽는 거야. 그게 벌인 거야. 형벌인 거야. 여러분 봐봐. 전쟁의 경험이라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에 의하여 나의 실존을 사로잡아 오는 그런 거. 그런 게 자기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의도대로 되는 거야. 결코 아니죠, 그죠? 그 부조리한 실존의 배경, 그거는 텅 빈 무화 같은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희곡 작품은 2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거기에 중심 인물은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인데, 그죠? 중간중간에 포조와 그 다음에 럭키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게 고도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일 온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년이 1막, 2막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그러니까 결국은 5명의, 그죠? 어떤 그 등장인물이 나타나. 그런데 문제는 이 고도에 대한, 고도가 누군지, 그리고 이 두 사람,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기다리는지, 그냥 나무 한 그루만 딱 있는 거예요. 배경 자체는 완전 무예요, 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실존의 부조리인 거야. 단지 고도라는 이름밖에는 나오지 않아.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도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이라든지 뭔가 이 배경을 아름답게 칠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배경을 화려하게 만들면은 등장인물이 죽어버려, 그죠? 배경이 흡수돼 버리잖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배경이 너무 삭막해. 배경이 없어. 그러면 그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부각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만 떠다니는 듯한 그런 희곡 작품, 여러분.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역사적인 어떤 그 희곡을 보는, 그 작품을 읽는 독자와 희곡을 보는 관람객은 어떤 것도 추정할 수 없어. 단지 그 고도라고 하는 그가 뭔가 오면은 이 두 사람이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거, 고도를 기다린다라는 거. 근데 그 고도의 정체는 나타나지 않아. 심지어는 사무엘 베케트가 이 고도가 누군지를 물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케트가 영어와 불어의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영어의 신을 말하는 God, 그 다음에 불어의 신을 말하는 Dew, 이 두 개를 합쳐서 고도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는 무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실존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뭐야? 이 기다리는 동안 고도에 대한 기다림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뭐야? 감옥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장소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도 나타나지 않아. 그냥 해학적으로 서로 그냥 농담 따먹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그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냥 주저리 그냥 말하는 그런 거밖에는 나오지 않아. 기다림의 연속인 거예요. 에스트라공은 좀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또 감성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죠? 블라디미르는 상당히 지성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라공은 고도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지루해갖고 50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50년 동안 1막과 2막 사이에 50년이라는 시간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50년을 기다리는데도 고도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라공은 우리 여기를 떠나자. 그 말은 뭔지 알아요. 우리 혁대로 목매서 죽자. 목매 죽자. 이런 말을 많이 해, 거기서. 그런데 블라디미르는 그 육체적이고 현실의 어떤 이런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는 에스트라공을 계속 설득해서, 그죠?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성적 담론을 펼치는. 그리고 포조와 럭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이 두 사람이 가끔 대화에 끼어들어갖고 그 두 사람의 어떤 부조리한 뭔가 짠한 그런 실존의 현실을 해학적으로 만들어 해체해버려. 그러니까 뭔가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 해학적인 어떤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 고도가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나무 하나 서 있는 곳, 그죠? 그 황량한 곳에서 역사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무의 공간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와 지루함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급하고 그 다음에 감성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인간이었던 에스트라공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떠나자. 그게 뭔지 알아?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서 삶은 기다림이다. 엇덩덩이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기다리는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 대상이 확실히 오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것을 사무엘 베케트의 실존적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전쟁이 났다라는 게 사무엘 베케트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 2차 세계대전의 그 엄청난 충격과 그죠? 그 다음에 비극을 불러왔던 이 전쟁이 개인의 실존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 베케트 자신의 실존의 잘못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외부로부터 그의 실존에 나타난 거야. 전쟁이 하면서 뭐야?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역사적 조건들은 다 무로 변해버렸어. 그죠? 단지 기다릴 수 있는 건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그 끝나기를 기다린다라는 건 뭐야?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그죠? 저녁 때쯤 전령이 와서 고도가 오늘은 못 온다.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나 그 절망적인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갖다가 살아갈 때 이런 기다림을 대상에 대한 어떤 확실한 거죠. 그러한 확실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 대상은 무예요, 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 부조리한 실존에서 그 두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를 기다리는 거야. 응?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야. 강력한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텅 빈 공간을 연상시키는 듯한 고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도는 확실하게 이름 붙여질 수 없는 어떤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독특하게도 그 두 사람의 실존을, 삶을 지속시키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라공의 생각에 따르면 벌써 그는 이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이었던 블라디미르는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도라고 하는 이름 붙여질 수 없는 이 무와 같은 존재가, 그죠? 그에게 끊임없이 나타나.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블라디미르의 이성적인 판단과 그죠? 이성적인 어떤 지적인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블라디미르의 어떤 판단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조리인 거예요. 기다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에스트라공의 판단이 훨씬 더 현명한 건지도 몰라. 그냥 기다림은 계속되지만은 뭔가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우리네 삶이라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도가 오면은 우리는 뭔가가 이러한 부조리한 실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고도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사르트르의 사유랑도 연결돼.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감옥인가? 이거는 니체도 즐거운 학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세계를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 니체는. 여러분, 이런 사유들. 우리는 감옥 속에 산다 그래. 니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우리의 인식의 감옥 안에 있다 그래. 이런 거랑 유사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실존인 거야, 그게. 사실은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는 저녁이 되면 고도는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어.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야, 여러분.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온.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또 안 온다라는 거야.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단지 나무 한 그루 딱 서 있는 그런 곳에서 50년을 기다린 그런 삶. 시지프가 벌을 받아서 일평생을 바위를 굴리면서 꼭대기로 올리고 또 떨어지면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지루한 반복의 삶. 그죠? 그러한 기다림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기다림으로 채워야 되는 이런 허망함. 니체가 최고 존재자를 살해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죠? 그 허무주의에 대한 어떤 강력한 고백을 즐거운 학문에서 이야기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희망을 상징하지만 현실에는 절망밖에 없는. 그리고 고도는 뭐예요? 계속 안 오는 거야.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도 정체가 불분명해. 이건 뭐예요? 이 부조리를 통하여 신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신종론에 대한 문제도 그죠?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실존의 가장 강력한 레알리티, 현실성이 가장 강력하게 부각되는 거야. 그죠? 사실 고도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우리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죠?
포예르바하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뭐야? 만들어낸 관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신론의 어떤 입장을 벗어나서 그죠? 20세기의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이 포예르바하의 사유를 아주 극찬했잖아, 그죠? 엄청 극찬했다라고,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뭔가가, 이 기다림이 성사돼서, 그죠? 고도가 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 사실은. 그런데 안 와요. 이건 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네 삶 역시도, 그죠?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도 몰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참고 인내하며, 그죠? 뭔가를 기다리고, 결국 그 기다리는 것은, 무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네 실존은, 거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네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도는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헛된 어떤 무의 공간으로서, 그죠? 이 고도는 절망을 야기하는 상징이기도 해. 그러면서 구원자일 수도 있어. 블라디미르의 이성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야, 이 부조리한 실존에서.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죽으려고 혁대를 빼갖고 시도를 하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그래, 하루 더 기다리자. 내일은 우리 더 튼튼한 혁대를 갖고 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야,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떤 역사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심령과 같은 실존의 부조리, 실존을 긍정하는 그 순간 곧바로 부정돼 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존의 권태와 지루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배경도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는 10년 속에서 단지 두 사람의 목소리만이 들려오는, 포조와 럭키의 등장을 통하여, 그래서 포조라는 이 인물이 참 독특합니다, 거기서. 그죠? 아주 중요해요. 이런 말을. 우리 인간의 눈물의 양은 정해져 있다 그래. 한 사람이 울면 또 다른 사람은 우는 것을, 눈물을 그칠 수 있어. 웃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즐거움과 슬픔은 뭐야? 자기 자신의 실존적 결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결정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포조가 또 가끔 이런 질문, 이 포조 때문에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타나요. 누구냐? 이런 말을 하니까 블라디미르는 우리는 인간이라 그래. 우리 인간의 삶은 이런 거라 그래. 그러나 블라디미르의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에스트라공을 설득하는 그 이성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지속성을 결코 파괴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성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 아무것도 없는 거. 단지 기다리는 거. 얼마나
실존의 냉혹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우리는 일평생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평생 우리의 인식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해. 고도가 있다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랑 같은 거야. 그들은 끊임없이, 그죠? 죽음 아니면 기다림 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없는 거야. 이런 10년의 어떤 인간의 부조리한 실존적 상황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무예, 아무것도 아닌 고도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대상이 구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단지 이 고도는 이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무와 같은 건가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는지, 신이 인간을 만들어냈는지. 어떤 사람이 섬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첫날은 가족도 생각하고 또 뭐야, 얘도가 영화에서 봤던 한 20년, 30년 전. 제목 아시는 분 여기다가 좀 댓글 달아주세요. 섬이 난파돼 갖고 섬에 떨어졌어. 그런데 그 섬에서 가족을 계속 생각해. 탈출을 생각해. 그런데 나중에는 뭐야? 이 섬에 계속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배구공을 갖다 놓고, 그죠? 공과 같은 그런 것들이 발견돼가 그거를 허수아비와 같이 만들어. 인간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배구공하고 대화해, 둘이.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 목소리, 말의 어떤, 그 허망함.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건 자기의 삶이 아닌 거예요. 뭔가 구원의 배를 기다리지만 배는 오지 않아. 그래서 그의 삶을 지탱시키는 건 뭔지 알아? 배구공인 거야. 그 배구공의 허수아비와 계속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유조선을 만나서 구원되는 그런 이야기야. 그 역시도 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는 묘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작품에는 어떤 구원의 그 결말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죠. 엄청난 실존의 부조리와 냉혹함만이 있는 거야.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우리네 인생. 그러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 실존의 부조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신을 찾기도 하고 고도를 기다리면서 그 고도가 연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뭔가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지금의 실존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고도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나 기다리지 않으면 죽음밖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실존의 부조리, 그죠?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대상을 우리는 그죠? 허상을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인간은 희망해야 살 수 있고 기다려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비현실적인 걸 왜 기다려?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의 대화는 거죠. 뭔가 끊임없이 내용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번씩 등장하는 포조의 이야기들은 우리네 삶의 철학적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길지도 않고 우리의 인식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존재야, 그죠? 거기다 우리의 실존의 부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텅 빈 공간을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다림 자체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끝난 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또한 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일은 또 다른 게 올 수 있지 않을까? 내일은 고도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다가 벌써 죽을 때가 되는 게 우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도의 고정 강좌를 사랑하시고, 그죠? 지금까지 700여 개의 강좌를 통하여 도움을 얻으신 분들 가운데서 클래스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그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자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